남편의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쓰던 카드는 이미 해지됐다는 거예요. 새 카드와 돈은 여단장 사모님이라는 여자가 찾아갔다나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하반신이 마비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남편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자와 혼인신고를 자축하던 남편은 저희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배움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글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공감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공감 가족입니다. 햇볕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뜨거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25일이면 을에 그랬던 것처럼 이글거리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동네 어귀에 있는 은행으로 생활비를 찾으러 갔습니다. 분장교인 남편, 이국진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생활비였죠. 부대가 너무 바빠서 집에 올 시간이 없으니 돈은 제때 보낼 테니 집안 살림 잘하고 침대에 누워 계신 늙은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어르신을 혼자 돌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먹여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자세 바꿔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어느 것 하나 시간과 힘이 들지 않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국진 씨가 밖에서 나라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내가 집안 걱정이라도 덜어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돈은 제가 이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ATM 기계 앞에 서서 몇 년을 써서 모서리가 다 달아 하얗게 된 낡은 지갑에서 익숙한 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 달에는 쌀도 거의 떨어졌고 기름도 바닥을 보이고 어머님 기저귀도 사야 하는데 돈을 아껴 써야겠다고 계산하고 있었죠. 카드를 넣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따 시장 가서 무슨 반찬을 사지? 어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신데 계란찜이라도 부드럽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평소처럼 잔액이 뜨는 대신 거래 실패라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정해졌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뺐다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천천히 눌렀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눈을 찌르는 듯한 거래 실패 메시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 났나? 아니면 국진 씨가 너무 바빠서 송금을 잊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돈부터 붙이고 볼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바심을 내며 제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카드를 들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카드를 손에 들고 앞뒤로 몇 번이나 뒤집어 봤지만 늘 쓰던 그 카드가 맞았어요. 그때 은행원 아가씨 한 분이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는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얼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한데 이 카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안 찾아지네요.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그 은행원은 아주 친절하게 제 카드를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제 카드를 들고 창구 안쪽 컴퓨터로 가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안절부절 못했죠.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조회해보니 이 카드는 사흘 전에 이미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없고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네. 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럴 리가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카드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썼는데 갑자기 해지라니요? 은행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산 기록은 틀림없습니다. 손님. 분명히 해지되셨어요.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으니 남편분께 한번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해지라고? 국진 씨가. 그가 왜 이 카드를 해지했을까?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 카드가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어머님 약값은, 집안 살림은 어떡하고? 버려졌다는 느낌. 모든 퇴로가 막혀버렸다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 그 카드를 든 채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쥐고 있기도 힘들었죠. 은행 안은 에어컨 때문에 시원했지만 제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춥고 더운 기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해지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통보도 없이 이렇게 내 숨통을 끊어버릴 수가 있냐고. 저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가 의지라고 믿었던 그 이름 이국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바짝 붙인 채 제발 전화를 받으라고. 이건 그냥 오해일 뿐이라고. 은행이 실수한 거라고 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호음이 대여섯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무겁게 내리치는 것 같았죠. 드디어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걱정이나 의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찮다는 듯한 마치 제가 중요한 일을 방해라도 한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반쯤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았죠. 국진 씨. 나 방금 은행에 이번 달 생활비 찾으러 왔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훨씬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요. 돈 뽑는 것 가지고 뭘 전화를 하고 그래. 내가 매달 제때 보내주잖아. 그냥 때 되면 가서 찾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안 찾아진다고요. 저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행원이 확인해 보더니 우리 쓰던 그 카드가 사흘 전에 해지됐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카드를 해지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이 돈 없으면 우리 이번 달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약값도 내야 하는데.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끔찍했죠. 그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낡은 카드 말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톱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고들 것 같았어요. 그래, 그 카드는 해지한 거 맞아.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회피하는 듯했고 죄책감이 느껴졌죠. 너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지금은 새 카드로 바꿨어. 새 카드로 바꿨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안 좋은 예감이 밀려왔죠. 새 카드로 바꿨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그 새 카드는 어디 있는데? 새 카드로 바꿨다고요? 그럼 그 카드는요? 집으로 붙였어요? 난 받은 거 없는데.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갖다 줄 거예요? 또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당당함까지 섞여 있었죠. 새 카드랑 이번 달 생활비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사모님이 이미 찾아갔어. 여단장님 사모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네 글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여단장 사모님? 어떤 여단장 사모님이? 왜 그 여자가 우리 돈을, 우리 카드를 찾아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고 은행 안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이국진의 목소리는 더욱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저를 꾸짖는 듯한 말투였죠. 목소리 좀 낮춰. 소리 지르는 건 또 무슨 경우야. 아, 왕채아 씨 말이야. 이제 그분이 내 돈 관리를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앞으로 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시 말해. 왕채아? 그 여단장 친척이라던 부대에 자주 들락거리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언제부터 여단장 사모님이 됐고 우리 집 돈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악몽 같은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옆에 있는 차가운 금속 난간을 붙잡고서야 겨우 주저앉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국진. 제 목소리는 쉬어서 저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피가 섞인 듯 목구멍에서 겨우 비집고 나왔죠. 똑똑히 말해. 그 여자가 뭘 도와준다는 거야. 뭘 찾아갔다는 건데. 그건 우리 집 돈이고 내 생활비야.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가져가는데 당신 그 여자랑 대체 무슨 관계야? 왜 그 여자가 여단장 사모님이 된 거냐고. 저는 거의 절규하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 그는 제 추궁에 할 말이 없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 캐물어. 아무튼 그렇게 됐어. 돈은 그분이 먼저 가져갔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시 알아볼게. 나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는다. 여보세. 이국진. 끊지 마. 똑바로 말아. 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에서는 차갑고 단절된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의 뼈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난간을 따라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휴대폰이 발치에 나뒹굴었죠. 은행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칼날 같은 그의 말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새 카드와 돈은 여단장 사모님이 이미 찾아갔어. 눈물이 예고 없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였어. 깜빡했다느니, 새 카드로 바꿨다느니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가정을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이렇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건 나를 그리고 어머님을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은행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끊어진 구슬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다 지나쳐 갔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다가오기도 했지만 완전히 무너진 제 모습을 보고는 아마 큰돈이라도 잃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렸죠. 여단장 사모님이 찾아갔어. 왕채아 씨가 내 일을 도와줘. 이 말들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왕채아라는 여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국진 씨가 가끔 집에 올 때 무심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여단장님의 먼 친척 딸인데 연줄로 부대에서 편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고, 여단장님의 예쁨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요. 그때 저는 바보같이 잘 됐네. 아는 사람이 챙겨주면 좋지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 여자에게 잘해주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국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아주 오래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지 않으면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면 다시 걸었죠. 제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분명한 답을 듣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몇 번째인지 모를 시도 끝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극도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임미소, 너 정말 끝까지 할래?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저를 탓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온몸을 떨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죠. 이국진, 똑바로 말해. 그 왕채아라는 여자, 왜 내 생활비를 가져가는데? 무슨 자격으로? 당신 그 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왜 그 여자가 여단장 사모님이 된 거냐고? 말해. 전화기 저편에서는 또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분노와 희미하게 느껴지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겠어? 좋아, 말해줄게. 채아랑 나 사귀는 사이야. 반년도 넘었어. 이제 만족해?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겁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사귄 지 반년이 넘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더욱 거세게 흘렀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매일 집에서 당신 어머니 수발 들고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반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고요? 지난 반년 동안 그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고 전화도 늘 서둘러 끊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정말 부대 일이 힘든 줄 알고 그를 안쓰럽게 여겼는데 그의 시간과 정성은 모두 다른 여자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여자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국진의 말투는 갑자기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저인 것처럼요. 채아는 사려 깊고 다정해서 나한테 큰 힘이 돼. 그녀의 삼촌이 여단장님이시거든. 내 앞길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야. 당신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그의 파렴치한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국진, 당신 양심이 있긴 해. 내가 당신 어머니, 하반신 마비된 어머니를 몇 년이나 모셨어.
공은 없어도 고생한 건 있잖아.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당신 출세에 도움이 안 되니까, 몰래 내 카드를 해지하고 우리 집 돈을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러고도 그 여자를 여단장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뭐냐고. 저는 거의 히스테릭하게 마지막 말을 소리쳤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고생이 그 순간 폭발해버렸죠. 그는 제 고함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소리쳐봐야 소용없어. 채아, 그 애 지금 임신했어. 안정이 필요해. 그 돈은 일단 그녀를 위해 쓰는 셈쳐. 집에는 당신 모아둔 돈 좀 있잖아. 그걸로 일단 버텨. 임신. 그 세 글자는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가진 거였습니다. 그가 제 카드를 해지하고 그 여자에게 돈을 준 것은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저를, 이 가정을 버리고 그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라는 낡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이용, 가치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낡은 걸레처럼 언제든 버려도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거대한 슬픔과 모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제 앞에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해져 저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국진, 그래서 당신은 이 집을, 어머님을, 그리고 나를 버리기로 작정한 거군요. 전화기 저편에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거의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우리 그냥 좋게 헤어지자. 네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봐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하고는 채아가 더 잘 맞아. 이혼 서류는 며칠 내로 보낼게. 도장 찍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길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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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다시 울리는 신호음.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과 이미 쓸모없어진 은행 카드를 주워들었죠. 제 안의 무언가는 죽어버렸지만 동시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폐허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좋게 헤어지자고?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모든 걸 망쳐놓고 이렇게 가볍게 떠나려고 해? 나와 어머님은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내 남편을 뺏고 내 생활비까지 당당하게 가져가면서 여단장 사모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국진.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저는 유령처럼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해가 쨍쨍했고 피부가 따가웠지만 제 몸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좋게 헤어지자. 이혼 서류. 그 말들이 얼음 송곳처럼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이혼. 그는 어쩜 그렇게 쉽게 그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제 젊음, 제 헌신,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고 꼼짝도 못하는 그의 어머니를 수발들었던 세월이 고작 가벼운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거란 말입니까?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의 출세를 도와줄 여단장 사모님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앞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몰랐죠. 집. 그곳이 아직 집이긴 할까요? 남편도 없고 돈도 끊긴 채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노인만 있는 곳. 그곳은 저를 끌어내리는 진흙탕일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망치자. 임미소. 아직 젊잖아. 왜 이 시궁창을 지키고 있어야 해?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돌려보내고 너는 이곳을 떠나 새 출발을 해. 그 생각은 독사처럼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굳이 이 모자에게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어. 저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익숙한 골목을 지나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보았지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님은 어떡하지? 그 양심 없는 이국진이 어머님을 제대로 돌볼 리가 없잖아. 그 왕채아라는 여자는 딱 봐도 곱게만 자란 사람인데 하반신마비 노인을 수발뜰 리가 만무하지. 그렇게 되면 어머님은 결국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굶어 죽든 침대에서 썩어가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을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사람 마음이 고기로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의 세월인데 정이 들지 않았을 리가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쪽에서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라는 유혹이, 다른 한쪽에서는 몇 년간 쌓인 저조차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과 희미한 정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익숙한 약 냄새와 노인의 채취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어머님의 눈동자가 움직여 저를 향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흐릿했던 어머님의 두 눈에 걱정과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살짝 벌려 불분명한 아, 소리를 내셨죠.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지만 어머님의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을 줄 아시죠? 어머님은 알아차린 겁니다. 제가 울었다는 것을, 제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거대한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없이 앉았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어머님의 늙은 얼굴, 오랫동안 누워 계셔 살짝 부은 몸, 이불 밖으로 힘없이 나와 있는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져 나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어머님은 더욱 초조해 하셨습니다. 힘겹게 고개를 들려고 했으며 목에서는 더 다급한 아 소리가 났죠. 두 눈은 저를 향한 걱정과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자 분노와 서러움으로 쌓아 올렸던 제 마음의 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가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죠. 저는 모든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과 두려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울다 숨이 막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진 씨가 우리를 버렸어요.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생활비 보내주던 카드도 해지해버리고 그 돈을 전부 그 여자한테 줬어요. 저랑 이혼하재요. 어머님도 이제 안 보겠대요. 어머님,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가슴 찢어지는 말들을
횡설수설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감정을 터뜨릴 출구가 필요했을 뿐이죠. 저는 온몸을 떨며 울었고 눈물은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갑고 살짝 떨리는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어린 시야 속에서 어머님의 손이 어느새 힘겹게 움직일 수 있는 몇 개의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아주 살며시 한 번, 또 한 번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벌려 온 힘을 다해 아주 불분명하지만 제가 기적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미소야, 고생했다. 내 아들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은 거의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그 말을 뱉어내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거친 숨을 몰아쉬셨죠. 눈물은 더욱 하염없이 흘렀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녹아내릴 듯한 죄책감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 순간 어머님은 제가 돌봐야 하는 하반신 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안쓰러워하는 어른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그 무정하고 의리 없는 남자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한마디, 그 부드러운 손길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제 차가운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닫혀있던 모든 빗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어머님의 얼굴, 미안함을 표현하려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담하고 미친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도망? 내가 왜 도망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쫓겨나야 할 사람도 내가 아니라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더더욱 꼼짝도 못하는 이 늙은이와 내가 아니라고. 이국진, 당신, 그렇게 당신 앞길이 중요해? 그렇게 체면이 중요해? 새로운 여자 앞에서 그렇게 의리 있고 멋진 남자인 척하고 싶어? 좋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모든 사람이 당신, 이국진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어머님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손 안에 꼭 쥐었죠.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지 마세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 잘못이에요. 우리는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편히 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기다리세요, 어머님. 이 억울함, 제가 반드시 두 분 목까지 되찾아오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은 손을 꼭 쥔 채 제게 절실히 필요했던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고 증오였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그 이국진이 대체 뭐라고 우리 모녀를 이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계 수단을 끊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우리를 걷어차 버린 다음 자기만 좋은 날을 보내겠다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백도 없이 그저 집안일만 하던 내가 군 장교인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부대에 가서 소란을 피운다?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그에게 내가 생트집을 잡는다고 역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다시 어머님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순간 대담하다 못해 거의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바로 시어머니야. 이국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면이잖아. 부대에서 좋은 장교, 좋은 남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 여단장 조카를 등에 업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어 하잖아. 만약 내가 하반신이 마비된 그의 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의 부대를 찾아가 모든 상사와 전우들 앞에서 직접 묻는다면 어떨까? 왜 아내의 생활비를 끊었는지, 왜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주었는지, 왜 자신의 늙은 어머니조차 돌보지 않는지 똑똑히 묻는다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는 흥분으로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국진, 네가 체면을 버렸으니 내가 네 체면을 완전히 벗겨주마. 네가 나와 어머님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나도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거야. 저 위선적인 군인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 잘난 여단장 사모님이라는 여자도 똑똑히 보게 할 거야. 자기가 빼앗은 남자가 하반신 마비된 늙은 어미도 버릴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이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죠. 비참하게 쫓겨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걸고 판을 뒤엎는 게 낫습니다. 설령 마지막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의 살점을 한 조각이라도 뜯어내야 했습니다. 절대로 그가 편하게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절망과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수진을 친 듯한 도끼와 냉정이 자리 잡았죠. 저는 얼굴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저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몸을 일으켜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아주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쇠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간 아끼고 아껴 없는 살림에서 푼푼히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있었죠.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죠. 이제 이 돈이 저와 어머님의 군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세어 몸에 지니고 다음으로 이동수단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국진 씨의 부대까지는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저 혼자 가기도 힘든데 휠체어를 탄 노인을 모시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을 뿐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힘들다고? 배신당하고 생계가 끊기는 것보다 더 힘들까? 이 정도 고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는 어머님 침대 곁으로 가 허리를 숙여 어머님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진 씨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으니 우리도 의리를 지킬 필요 없어요. 그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우리도 그가 부대에서 편히 지내게 둘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부대로 찾아갈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몫의 공정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한 글자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제 대담한 계획에 놀라신 게 분명했죠. 어머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제 결연한 기세에 감화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아주 힘겹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침없는 용기만이 남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국진과 그 여자가 또 무슨 악랄한 수작을 부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반드시 기습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접혀 있던 거의 사용하지 않은 휠체어를 꺼내 힘겹게 펼치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수건, 물병, 어머님 약, 얇은 겉옷 등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되짚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법, 타야 할 버스, 부대에 도착해서 위치를 묻는 방법까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저는 스스로에게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되뇌었습니다. 준비를 마칠 무렵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녁을 차려 어머님께 드렸지만 정작 저는 한 숟갈도 넘길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님 곁 작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동시에 얼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분노와 서러움, 결의, 그리고 미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미소, 너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내일은 전쟁이야.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어머님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해. 다음 날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님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낡았지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침대에서 안아 휠체어에 앉혀드렸죠. 얇은 담요도 덮어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더욱 작고 무력해 보이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출발하시죠. 그 잘난 아드님에게 빚 받으러 갑시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휠체어를 밀고 결연히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제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제가 끄는 휠체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 위를 지나며 덜컹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죠. 무겁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을 겁니다.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결연한 눈빛을 한 젊은 여자, 그리고 낡은 담요를 덮고 휠체어에 탄 앉아있는 노인. 이른 아침 길거리에 나타난 이 기묘한 조합에 아침장을 보러 나온 동네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 앞에 버스 타러 가는 길이에요. 더 이상 말을 섞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제 마음속의 긴장과 도끼가 드러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난관은 낡은 아파트의 계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이었죠. 그나마 1층이라 다행이었지만 현관까지는 서너 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을 안고 잠시 햇볕을 쬐러 나갈 때도 조심스러웠는데 휠체어까지 있으니 더욱 막막했죠. 저는 먼저 휠체어를 계단 아래에 단단히 세워두고 브레이크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안고 내려갈게요. 안전하게 모실게요. 어머님은 두려움과 신뢰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목구멍으로 작게 응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심호흡을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배운 대로 어머님의 등과
무릎 뒤를 받쳐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마르셨지만 성인 한 사람의 무게에 마비된 몸은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겨우 어머님을 무사히 안아내려 휠체어에 앉혀드렸을 때 저는 이미 숨이 차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는 곧장 다시 계단을 올라가 휠체어를 접어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한바탕 소동에 제 팔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땀 흘리는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우우 소리를 내며 저를 힘들게 하는 자신을 탓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생각 마세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함께 싸우러 가는 길이잖아요. 어머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장군님이세요. 그런 생각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담요를 여며드리고 다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가시죠. 버스터미널로요. 평소에는 멀지 않게 느껴졌던 터미널 가는 길이 휠체어를 밀고 가니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도에는 움푹 팬 곳도 많았고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기도 했죠. 저는 쉴 새 없이 방향을 바꿔야 했고 때로는 휠체어 앞바퀴를 힘겹게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흔들림을 견뎌내셨습니다. 마침내 터미널 간판이 보였을 때 제 두 팔은 이미 욱신거려 들기조차 힘들었고 손바닥은 손잡이에 쓸려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힘겹게 인파를 헤치고 매표 창구를 찾았죠. 겨우 줄을 서서 저는 까치발을 들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호군으로 가는 표 2장 주세요. 그곳은 제가 기억하는 국진씨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5호군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대밖에 없어요. 오전차, 오후차. 오전차는 10분 전에 막 떠났고 다음 차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오후 3시라고? 그럼 도착하면 이미 해가 다 지는데 어떻게 부대를 찾아간단 말인가? 여기서 6, 7시간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제발요. 조금 더 일찍 가는 차는 없나요? 아니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차라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이, 그제야 직원은 고개를 들어 저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님을 힐끗 보더니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정해진 시간표라서요. 정 그러시면 옆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타세요. 거긴 차편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시 갈아타는 방법을 찾아보시든가요? 근데 그게 더 번거로울 텐데 저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옆 동네라니. 저는 그곳 지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계획이 시작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망연자실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북적이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이 다시 저를 덮쳤죠. 하늘도 저를 돕지 않는 걸까요? 제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한 그때 옆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어디 먼데 가시나 봐요? 어르신 모시고 버스 타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택시 대절해서 가시는 건 어때요? 싸게 해드릴게. 택시 대절,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비록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아저씨, 5호군 부대 근처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아저씨가 부른 금액은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액수였죠. 망설여졌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돌아올 땐 어떡하지? 만약에 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님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재촉이 아닌 온전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 주실 것만 같았죠. 바로 그 눈빛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은 없으면 또 벌면 돼. 하지만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평생을 편히 살 수 없을 거야. 반드시 오늘 그가 손쓸 틈도 없이 기습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그 차 대절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주세요. 휠체어 좀 트렁크에 싣는 것 좀 도와주시고 저희 어머니 좀 부축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요. 아저씨는 쾌활하게 대답하며 재빨리 우리를 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혀드리고 저도 따라 탔습니다. 차가 출발해 시끄러운 터미널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뻗은 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올랐죠. 이국진, 기다려라. 내가 이렇게 빨리 널 찾아가 죗값을 치르게 할 줄은 넌 꿈에도 몰랐을 거다. 차는 텅 빈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익숙한 동네를 지나 낯선 논밭과 야산으로 바뀌었죠. 기사 아저씨는 운전을 아주 부드럽게 했고 차 안에서는 조용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죠. 어머님은 제 곁에 기대어 제 옷자락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님께 작은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따금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셨죠. 그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저와 같은 모든 것을 내던진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두 병사 같았습니다. 앞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임을 알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길은 생각보다 더 멀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달렸는데도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죠. 제 초조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분 1초가 흐를수록 이국진과 그의 새 여자는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소식을 듣고 몸을 숨길까봐 제가 이 모든 것을 걸고 갔는데 허탕을 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몇 번 보더니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부대에 면회 가시는 거예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목이 메어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남편에게 복수하러 그의 가면을 벗기러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네, 남편 좀 보러요.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죠. 거기 부대, 제가 잘 아는데 꽤 외진 곳이에요. 규율도 엄청 빡세고요. 그렇게 그냥 찾아가면 문 지키는 위병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을 텐데. 그 말은 제 타오르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에게 따지러 갈 생각만 했지 부대가 시장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병이 저를 막아서면 어떡하지? 그럼 이 모든 고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 모든 결심과 노력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 얼굴빛이 몹시 나빠졌는지 어머님조차 제 옷자락을 더 꽉 쥐셨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저씨에게 묻는 것인지 제 자신에게 묻는 것인지 모를 질문이었죠. 허허,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지.
일단 가서 상황을 봐야죠. 가끔은 위병한테 사정 잘 설명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내 전화라도 해줄 때가 있더라고. 융통성. 이국진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건 내가 왔다고 광고하는 셈이잖아. 그가 나를 들여보내줄 리가 없지. 위병을 시켜 나를 막고 쫓아내 버릴 게 뻔했습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저는 초조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머리를 굴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가 손쓸 틈도 없이 기습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머님. 내가 왜 어머님을 잊고 있었지? 이국진이 나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반신 마비된 친어머니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부대 간부들이 그걸 용납할까? 순식간에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기사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따가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으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세요. 최대한 서럽고 크게 우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다고,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소리치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제 말을 알아들으셨습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굳은 결의로 바뀌었죠. 어머님은 힘껏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호였죠. 이 계획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말과 마주할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차가 한참을 더 달려 마침내 기사 아저씨가 속도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기 담벼락이랑 철조망 많은 곳, 저기가 부대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과연 저 멀리 드넓은 공터와 함께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그 중앙에는 위압적인 철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초소가, 초소 옆에는 총을 든 두 명의 위병이 신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옆에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작은 쪽문만 열려 있었죠. 부대 전체는 엄숙하고 침범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위압감에 제 용기는 순간 움츠러들 뻔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외부 차량은 못 들어가거든요. 알수유?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하고 차비를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휠체어를 내려주고 어머님을 앉혀드리는 것을 도와준 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아저씨는 차를 돌려 떠나버렸고 순식간에 텅 빈 길 위에는 저와 어머님 그리고 저 멀리 차가운 위병 둘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고 우리의 모습은 더욱 외롭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어머님은 힘주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를 밀어 그 삼엄한 철문을 향해 총을 든 위병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제 발소리와 휠체어 바퀴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철문이 점점 가까워졌고
초소 안위병에 젊고 근엄한 얼굴과 그들이 든 검은 총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위병 중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표준적인 정지 수신호를 하며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지, 여기는 군사 통제 구역입니다. 즉시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솟구쳤죠. 임미소, 정신 차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끝이야. 저는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그 고통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두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서너 걸음거리를 두고 멈췄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부인이 아니라 사람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위병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면회는 사전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님에게로 향하며 의아한 빛을 띠었지만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사전 신청. 이국진이 우리를 위해 신청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휠체어에 앉은 어머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길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억누를 수 없는 절망적인 통곡으로 변했죠.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과 고통, 병마에 시달린 자의 진실한 절규였습니다. 어머님은 울면서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쿵쿵 내리치셨습니다. 어머님은 숨이 넘어갈 듯 노열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죠. 아, 아들아, 내 아들아. 어머님은 온 힘을 다해 절규하셨습니다. 비록 발음은 불분명했지만 아들이라는 두 글자는 통곡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위병들은 물론 저조차 놀랐습니다. 어머님의 감정 폭발력이 이토록 강할 줄은 몰랐죠. 저는 즉시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휠체어 곁으로 달려가 통곡하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저 역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커졌죠.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우시면 몸 상하세요. 국진 씨 만나러 왔잖아요. 아드님 만나러 왔잖아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들어 당황한 위병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병사님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몇 년째 하반신 마비로 누워 계세요. 이 안에 있는 이국진 소대장이 바로 이분의 친아들입니다. 저는 이국진 소대장, 친아들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반년 넘게 집에 거의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니 어제는 갑자기 어머님 모실 생활비마저 끊어버렸어요. 은행 카드를 해지해버려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머님 약도 다 떨어져서 저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울면서 빠르고 다급하게 가장 억울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외쳤습니다. 저희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국진 얼굴 보고 딱 한마디만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마비된 친어머니를 버릴 건지, 정말 우리 모녀에게 밥 한 숟가락 먹일 돈도 아까운 건지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저의 눈물 어린 호소와 어머님의 기절할 듯한 통곡, 이 처참한 모습에 제가 외친 내용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 하반신 마비 노모를 버렸다.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는 없었죠. 군사 통제 구역의 삼엄함도 이런 가정사와 효도라는 윤리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다른 위병도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두 병사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지 난처하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눈빛에는 동정과 의욕이 섞여 있었죠.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처음 말을 걸었던 위병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함부로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소대장님이 남편분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 저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허둥지둥 혼인관계 증명서와 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요. 이게 증명서고 이게 제 신분증이에요. 보세요. 제 이름은 임미소. 저는 이국진의 법적인 아내가 맞고 이분은 정말 그의 친어머니세요. 위병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는 사이 다른 위병은 숨 넘어가듯 우는 어머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김 병장님, 저 어르신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 소대장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몇몇 군인들이 이소란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쪽을 궁금한 듯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소란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유리했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듯 안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국진, 나와, 어서 나와서. 네, 어머니 좀 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이국진, 저의 울부짖음과 어머님의 통곡, 위병들의 제지 소리,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구경꾼들의 시선이 뒤섞여 군부대 정문의 정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정문 앞 소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장병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고 초소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안에서도 소란을 감지하고 상황을 묻는 것이 분명했죠. 두 위병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구경꾼들을 해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와 어머님을 달래며 동시에 상부의 전화까지 받아야 했죠. 김 병장이라는 위병은 전화기에 대고 연신 설명했습니다. 정문 앞에 민간인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국진 소대장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휠체어를 탄 노인분과 젊은 여성인데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이 소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이 소대장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신 듯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쿵쿵 내리치셨죠. 불효자식 내 아들아. 저는 어머님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세요. 국진 씨 곧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만나러 나올 거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소대장 가족이라는데 왜 저렇게 울어? 저 휠체어 탄 분이 어머니신가 봐. 병이 깊어 보이는데 무슨 큰일이 났나 보네. 부대 앞까지 와서 저러는 거 보면.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니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닌가 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위병들의 압박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려던 바로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교 군복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을 단 굳은 표정의 40대 남성이 2명의 병사를 대동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혼란스러운 현장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은 그를 보자마자 즉시 조용해지며 길을 터주었고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 일이 정말 커져서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정문으로 다가와 거의 실신 직전인 어머님과 눈물 범벅인 저를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더욱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위병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나? 이분들은 누구지? 위병은 즉시 차려 자세로 경례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이 두 여성분은 이국진 소대장의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이분은 아내라고 합니다. 이 소대장이 생활비를 끊고 노모를 방치했다며 면회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대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엄숙하지만 최대한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곳 대대장입니다. 이국진의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든 차분히 말씀하십시오. 부대 정문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선 진정하십시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것을 직감했죠. 서류식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털에서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하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소란을 피우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님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 이국진의 친어머니십니다. 3년째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제가 계속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국진은 반년 넘게 집에 오지도 않더니 어제는 갑자기 제약값, 반찬 갚아라고 주던 생활비 카드마저 해지해버렸습니다. 저희 모녀는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할수록 감정이 격해져 다시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글쎄 돈이랑 새 카드는 여단장 사모님이라는 여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랑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대대장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출세에 눈이 멀어 늙은 어머니와 조강지처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일부러 여단장 사모님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나오자 대대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주변의 장병들 역시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생활 문란, 특히 상급 지휘관의 가족과 얽힌 문제였습니다. 여단장 사모님이라니 대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죠. 아주머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전화로 한 말입니다. 저는 울면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녹음은 없었지만 증거가 있는 척 했습니다. 그 왕채아라는 여자와 반년 넘게 사귄 것도 인정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이국진을 불러서 저희와 대질시켜 주십시오. 마비된 어머니의 생활비를 끊었는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줬는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보세요. 자기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하세요. 제 말은 비수처럼 핵심을 찔렀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장교의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건임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가서 이국진 데려와. 즉시 정문으로 오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병사는 우렁차게 대답하고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간 정문 앞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대 안쪽을 바라봤죠. 저는 제1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휘관이 나섰고 이국진은 곧 끌려 나올 것입니다. 이국진, 이제 네가 직접 우리를 마주할 차례다. 어디 한번 빠져나가 봐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문 앞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의 시선은 부대 안쪽 길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와 어머님의 간헐적인 흐느낌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죠. 대대장은 굳은 얼굴로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두려움보다 터져 나올 듯한 분노와 증오가 더 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길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것은 아까 그 병사였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빳빳한 군복을 입고 짜증과 의욕이 가득한 얼굴로 걸어오는 이국진이었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불타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국진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듯 했습니다. 아마 병사가 정문에서 찾는다, 대대장님이 급히 오라 하신다 정도로만 전했겠죠. 그는 옷깃을 매만지며 중요한 일을 방해받았다는 듯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다가와 대대장의 굳은 얼굴과 구경꾼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와 복수의 화신처럼 자신을 노려보는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짜증과 의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잿빛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님, 그리고 대대장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죠. 이소대장, 대대장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들, 자네가 아는 사람들 맞나? 이국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님은 물론 대대장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대장님, 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대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가족이기에 부대 정문까지 찾아와서 살 수 없다고 울부짖게 만드나. 똑바로 설명해. 왜 어머니와 아내의 생활비를 끊었나? 그 돈은 어디로 갔지? 그리고 그 여단장 사모님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린가? 대대장의 질문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이국진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대장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돈을 함부로 써서 제가 잠시. 이국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거짓말을 끊었습니다. 내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봐. 누가 돈을 함부로 썼는지. 저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어 어머님이 그의 바로 앞에 마주 보도록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보자 흐릿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없는 슬픔과 원망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은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지나 돈, 엄마 약 다 떨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어머님의 이 한마디는 제 어떤 비난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이국진은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에 찔린 듯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죄책감 어린 반응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국진, 대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네에게 정말 실망했다. 군인이기 이전에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자네는 인간이 덜 됐어. 하우. 주변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소대장이 저런 사람이었어? 어머니 우시는 것 좀 봐. 정말 너무하네. 마비된 어머니 약값까지 끊다니 저건 사람이 아니지. 모든 비난이 화살처럼 이국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일 안 해요? 날카롭고 불만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세련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왕채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짜증과 오만이 뒤섞인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죠. 이국진은 그녀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채아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대대장에게 아양을 떨듯 말했습니다. 어머 대대장님, 이게 다 무슨 소란이에요? 국진 씨, 여기서 뭐해요? 이따가 우리 혼인신고한 거 축하하기로 했잖아요. 리.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저와 어머님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이국진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저와 어머님에게 닿았습니다. 국진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빨리 처리 좀 해. 재수없게, 정말 재수없다고? 그 두 글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왕채아 앞으로 돌진해 그녀의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왕채아, 네가 감히 재수없다는 말을 해. 이남의 남자나 훔쳐가는 도둑 같은 년. 내 생활비는 왜 훔쳐갔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왕채아는 당황하더니 이내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야? 미친 여자가. 누가 내 돈을 훔쳐. 국진 씨는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대.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넌 이제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늙은 아줌마일 뿐이라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제게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국진 씨 아이 임신했어. 내가 이 사람 미래의 아내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돈? 국진 씨가 나 좋아서 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채아야, 그만해. 제발. 이국진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임신까지 했어? 자기 입으로 다 실토하네. 정말 뻔뻔하다. 대대장의 얼굴은 수처럼 검어졌습니다. 그는 이국진을 노려보며 이가 갈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국진, 저 여자가 한 말 전부 사실인가? 이국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채아는 오히려 대대장에게 대들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건 우리 사적인 일인데 상관 마세요. 네가 뭔데?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대대장과 모든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 여자가 바로 상간녀입니다. 제 생활비를 훔쳐간 여단장 사모님이에요.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이국진이 가정을 배신하고 어머니 약값을 끄는 증거입니다.
저는 왕채아를 똑바로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채아, 잘 들어도 내가 이국진과 이혼하지 않는 한 내 뱃속의 아이는 사생아야. 그리고 너는 군인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상간녀일 뿐이야. 오늘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제 마지막 말에 왕채아는 마침내 두려움을 느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국진은 완전히 절망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왕채아는 제 사생아와 상간녀라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바늘처럼 그녀에게 꽂혔죠. 평소 부대 안에서 여단장 조카라는 신분을 믿고 거들먹거리던 그녀의 모습에 안입고운 시선을 보내던 이들이 많았기에 오늘 그녀의 추락은 그들에게 통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이국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만 모두 조용히 못하나 대대장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국진을 증오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쏘아본 뒤 왕채아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왕채아 씨, 여기는 군부대이지 당신이 와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야.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며 반드시 엄중히 처리할 것이니 당장 여기서 떠나시오. 추후 조사가 있을 것이오. 왕채아는 대대장의 호통에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대대장님이 뭔데 저를 쫓아내세요. 저 아줌마가 먼저 저한테 욕했잖아요. 우리 삼촌한테 다 이를 거예요. 이르시오. 지금 당장. 여단장님이 오신다 해도 규율에 따라 처리할 것이요. 지금 이 꼴이 부끄럽지도 않나. 대대장의 단호한 태도에 왕채아는 기가 죽어 저와 이국진을 향해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대대장은 다시 이국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국진, 자네에게 정말 실망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정을 파탄내고 심지어 늙고 병든 어머니까지 버린 자네는 군인은커녕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국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울고 있는 어머님께 다가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부대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미소 씨도 진정하십시오. 이 사건은 부대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어머님과 임미소 씨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대대장은 뒤에 있던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국진을 연행에 감금하고 감찰과와 법무실에 연락해 조사팀을 꾸리도록 이국진의 모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2명의 병사가 즉시 다가와 거의 실신 직전인 이국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부대 안쪽으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마침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원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꾸몄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국진, 이건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맺혔던 화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용히 계시던 어머님께서 아들이 끌려가는 방향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며 하는 애타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대대장은 어머님 곁에 쭈그려 앉아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어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겠지요. 저는 어머님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잡고 대대장과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를 벌주러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돈을 되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대대장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이국진이 어떤 처벌을 받든 그건 부대의 규율이겠지만 저와 제 시어머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끊어버린 생활비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어머님을 모신 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 모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는 벼랑 끝에 선자의 절박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제 눈빛과 휠체어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신 어머님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부대에서 책임지고 조정하여 반드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국진은 부대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병사를 시켜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먼저 물을 드렸습니다. 조금 진정되신 듯 했지만 어머님의 눈은 여전히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대대장은 안경을 쓴 차분해 보이는 다른 장교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대 정훈과 간부로 이 일을 전담하여 처리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훈 간부는 제게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국진이 횡령한 이번 달 생활비를 즉시 반환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한다. 둘째, 어머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셋째, 제가 몇 년간 어머님을 간병한 것에 대해 지역 간병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산정한다. 넷째, 그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부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국진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무슨 돈으로 배상을 하겠습니까? 그 왕채아라는 여자가 돈을 내놓을 리도 없고요. 이 모든 게 빈 약속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대대장과 정훈 간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정훈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상금은 부대에서 이국진의 월급과 수당에서 직접 공제하여 매달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일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될 것이며 그때 나오는 퇴직금과 수당으로 나머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부대에서 보증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고 퇴직금으로 배상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었죠. 그리고 이혼을 원하신다면 부대에서 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겁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반드시 서류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훈 간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저희를 부대 내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어머님을 보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협상은 성공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가 우리에게 진 빚, 이제 하나씩 다 받아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부대 내 숙소는 깨끗했지만 낯선 냉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하지만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며 이따금 흐느끼셨죠. 저는 침대 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잠시뿐, 밀려오는 것은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정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어머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조금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은 제 손목을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이혼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혼할 거예요. 반드시. 어머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이 망가진 가정 때문에, 그리고 당신 자신 때문에 우시는 것이겠죠. 어머님은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은 손을 마주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국진과 어떻게 되든 어머님은 영원히 제 어머님이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우리 둘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님은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우셨지만 그 눈빛의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깊은 고마움과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두 여자는 폐허 위에서 서로의 유일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훈 간부가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이국진의 잘못을 명시한 부대의 공식 증명서와 그의 월급에서 생활비 및 간병비를 공제하여 제게 지급한다는 결정 통지서,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머지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미래 생계를 걱정하던 마음속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님.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피곤하지만 한결 가벼워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요. 우리 집으로요. 이국지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으로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돌아가는 길의 햇살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예전에 살던 집이 아닌 시내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처리할 일들이 남았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흔적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국진은 어떻게 될까요?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 왕채아라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될까요? 가족을 그토록 냉혹하게 버린 남자가 새로운 여자에게는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의 미래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잠든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고른 숨소리는 제게 기묘한 평온함을 주었죠. 앞으로의 삶은 분명 힘들 겁니다. 혼자서 돈을 벌고 병든 노인을 모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배신이 없는 정직한 길입니다. 아무리 고되어도 단단한 땅을 밟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울어서 퉁퉁 붓고 창백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임미소, 너는 해냈어. 무너지지 않았어.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얻어야 할 것을 얻었어. 작은 여관방,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과 함께 시끄러운 거리에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오토바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했지만 썩어 문드러졌던 세상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뜬 어머님을 향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이자 제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미소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공감 가족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